보증까지 다 섰으니 이제 넌 필요 없어. 도장 찍은 서류를 무슨 수로 되돌리겠니? 시어머니는 협의이혼 서류를 도면 위에 던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30억짜리 연대보증에 도장이 찍힌 그 자리에서 남편은 창밖 타워 크레인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건 인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던 막도장이라는 것을. 저는 대표실을 나와 비상계단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127통 찍혀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사무실보다 먼저 자재 창고에 들렀습니다. 석고보드 수량을 세고 도배지 로트 번호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먼지 앉은 박스를 꾹꾹 눌러보았지요. 그게 10년 넘게 이어온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현장 냄새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창고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도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점검을 마치기도 전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실로 당장 올라오라는 짧은 말이었어요. 전무 명찰은 그대로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순간 발밑이 살짝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죠. 평소라면 현장 전화나 자재 지연 연락이 먼저 올 시간이었는데 대표실 호출이라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현장 도면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두꺼운 금융 서류가 겹겹이 놓여 있었어요. 맨 위장에 박힌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받는 법인 운영자금 대출이라고 자신은 개인 신용 문제 때문에 보증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지분 30%를 가진 실질 경영자인 제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직 본인 확인이랑 최종 승인만 남은 사전 약정서야.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럽고 낮아서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 얼른 찍어. 선택을 묻는 말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그 순간 최근 며칠 사이 떠올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법인카드에 찍힌 호텔과 여성 편집숍 내역,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질문을 삼키고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인감 대신 현장에서 자재 수령과 검측 확인에 쓰던 막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재촉하는 사이 저는 보증서 아래에 현장 도면이 깔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도장을 찍자 붉은 인주가 서류 가장자리를 넘어 밑에 도면 모서리까지 번졌습니다. 손바닥에 묻어있던 연필 가루가 도장 옆면에 남았지요. 도장 찍히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설득은 끝났고 감춰두었던 용건만 남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접어둔 협의이혼 서류를 도면 위에 툭 던졌지요. 이제 나가. 이 회사에도 더는 내 자리 없어. 남편은 창밖 타워 크레인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자. 제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빚을 받아낼 방패막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리에서 울거나 서류를 찢지는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회사 일은 회사 절차대로 하죠. 말 한마디로 제 지분과 직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표실을 나온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켰어요. 그들은 제가 이미 보증에 묶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실을 나와 비상계단에 서 있으니 차가운 시멘트 냄새 사이로 10년 전 현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재산이라고는 중고 포터 한 대와 낡은 공구 상자뿐이었어요. 차 뒷좌석에 자재를 가득 싣고 다니면서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는 사이였지요. 낮에는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을 뛰고 밤에는 자재상 창고에 남아 장부를 마쳤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머리카락에 하얗게 앉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피곤해도 오늘도 버텼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비 오는 어느 저녁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라면을 호호 불어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 공사만 끝나면 내 손 좀 펴고 살게 해줄게. 그 말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씨알이디였거든요. 함께 올린 현장이니 함께 나누는 미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할은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남편은 영업과 외부 미팅을 맡았고 저는 견적과 공정표, 자재 발주, 하자, 보수, 정산을 도맡았지요. 숫자와 일정, 현장의 빈틈을 메우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회사가 커질 무렵 윤상호 씨가 확장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지분은 남편 40%, 저 30%, 윤상호 씨 30%로 정리됐고 세 사람이 등기이사가 됐지요. 대표 자리는 영업을 맡아 온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실무를 책임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자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화 대신 방광택 구두를 신기 시작했고 골프 접대와 밤 미팅이 부쩍 늘었지요. 현장 먼지가 앉은 안전모는 어느새 제 사물함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하자 전화와 자재 지연 연락은 전부 제 번호로 왔고 남편은 계약이 성사되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현장 쪽은 수진이 잘 아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그 한마디가 반복될수록 저는 회사의 얼굴이 아니라 뒤에서 굴러가는 부속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무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상담실 중앙에 앉아 직원들을 부리고 손님이 오면 저를 불러 세웠지요. 수진 씨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전무님이 직접 해야 손님도 대접받는 줄 알지. 청소 카트를 미는 제 뒤로 직원들의 시선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무 명찰을 단체로 커피를 나르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집이 회사고 회사가 집인 줄 알았으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이 빌미가 됐지요. 국이 식었다. 반찬이 어제와 같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며 한마디 던졌어요. 당신이 조금만 유학에 나가면 집이 편해져. 명절 자리에서는 더했습니다. 회사 성공은 전부 남편 혼자 이룬 일처럼 포장됐고 제가 밤새 맞춘 공정과 원가 절감, 하자율 관리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매출에서 나온 돈인데 누구에게는 골프 회원권과 명품 시계가 되고 누구에게는 손가락 굳은 살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인정하게 됐지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현장을 뛰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이라기보다 회사와 집을 동시에 돌리는 부속품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올린 현장의 먼지와 숫자는 제 손에 남아 있는데 그 시간의 주인공 자리에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상계단에 찬 공기가 볼을 스치자 문득 그 컵라면 냄새와 시멘트 가루 냄새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손을 펴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제 손을 더 굳게 묶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지요. 그래도 저는 그 10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워진 이름 아래에도
현장은 분명히 제가 지켜왔으니까요. 비상계단에 찬 공기가 볼을 스치자 문득 그 컵라면 냄새와 시멘트 가루 냄새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손을 펴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제 손을 더 굳게 묶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지요. 그래도 저는 그 10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워진 이름 아래에도 현장은 분명히 제가 지켜왔으니까요. 막도장을 찍기 석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에 이상한 지출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호텔 라운지, 여성 편집숍, 오피스텔 관리비가 현장 자재비 사이에 규칙처럼 끼어 있었지요. 처음엔 거래처 접대 비련이 넘기려 했지만 금액과 횟수가 쌓일수록 가슴 한쪽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큰 운영자금 대출 들어간다. 서류 준비되면 묻지 말고 도장만 찍어. 평소보다 더 단호한 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토요일 혼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복사기 불빛만 어두운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석 달치 카드 명세와 회계전표를 차례로 출력했어요. 종이 묶음을 들고 남편 앞에 내밀었을 때 남편은 거래처 로비 비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류 위를 손바닥으로 덮으며 제 시선을 피했지요. 현장 자재나 맞춰. 사업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그 회사의 원가와 현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게 돌아오는 말이 고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 편을 들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어쩌니? 내가 집에서 여자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 문장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따지고 싶은 입을 다물었지요. 그날부터 울음보다 파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전용으로 쓰던 차는 법인 리스 차량이었어요. 차량 운행 기록과 사고자료 관리가 제 담당이었기에 주행거리와 법인카드 사용처가 맞지 않는 부분을 핑계 삼아 정기 백업 명목으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했습니다. 전방 영상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호텔 발레 파킹 구역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실내 음성에는 오피스텔 잔금과 계약 명의를 이야기하는 대화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원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복제본만 만들어 암호화된 클라우드와 USB에 나누어 저장하고 차량 관리 기록에도 백업 날짜와 사유를 남겼어요. 당장 영상을 들이밀면 남편이 카드 내역을 지우고 재산을 돌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견디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상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침묵했어요. 감정의 온도가 전략의 온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만으로는 30억 대출의 목적까지 설명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감춘 진짜 서류는 대표실 금고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두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공정표를 챙기고 자재 발주를 확인하고 하자 전화를 받아냈지요. 웃음을 잃은 얼굴 위에도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막도장을 찍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현장 미팅을 간 날 제게 대표실 금고 안에 있는 공사이행 보증보험 원본을 찾아 시행사에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정상과 긴급자금 집행을 맡아온 저는 금고의 보조키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그저 서류 하나 꺼내보내는 일로 끝났을 테지만 그날따라 손이 먼저 무거웠습니다. 보험 서류를 찾던 중 안쪽에 겹겹이 들어있는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빨간 연체 도장과 불어난 이자,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계좌 내역과 하나씩 대조해보니 도박성 투자, 사채,
오피스텔 보증금, 명품 구매로 생긴 남편의 개인 채무가 29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밑에는 제가 신청한 적 없는 인감증명서와 대리발급 신청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임일란에는 제 이름과 인감이 버젓이 찍혀 있었지요. 문득 시어머니가 주민센터 볼일을 봐주겠다며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임장에 적힌 글씨와 서명은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꾸며둔 상태였던 거예요. 손이 차가워졌지만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독촉장과 신청서, 발급일자를 차례로 촬영하고 필요한 보험 서류만 꺼낸 뒤 나머지는 발견했을 때와 같은 순서로 고스란히 돌려놓았지요. 금고 문을 닫을 때 금속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외근을 나갔다가 백화점 라운지에서 시어머니와 블랙박스 속 그 여자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나누어 들고 웃고 있었지요. 가까운 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수진을 보증에 묶은 뒤 내보낸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채부터 갚는다는 대화의 일부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녹음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리와 시간을 메모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만 멀리서 촬영해 두었지요. 그 사진은 공모에 직접 증거라기보다 적어도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서류는 내가 직접 찍었고 보증에 동의한다고 해. 다른 말 하지 마.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이미 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믿게도 돼. 금융기관이 보증을 승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었어요. 29억이 넘는 빚과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저를 내보내려는 대화를 확인한 뒤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의 폭로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증거가 쌓인 뒤에야 비로소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대표실을 나온 직후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대출 서류에 적힌 저축은행 기업 금융심사팀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혀 두었지요. 제 이름으로 제출된 보증 서류가 아직 최종 승인 전인지 확인한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제 인감이 아닙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제가 발급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 보증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요. 저는 이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보증 신청을 철회합니다. 통화는 금융기관 절차에 따라 녹취됐어요. 저축은행은 대출 실행을 즉시 보류했습니다. 인형 불일치와 위임 여부, 본인 의사 철회를 확인한 뒤 30억 원 대출 신청을 최종 반려했지요. 그들이 저를 이미 묶었다고 믿던 그 순간 저는 가장 먼저 밧줄을 끊어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지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블랙박스 복제본, 법인카드 내역, 개인채무 독촉장,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사진을 차례로 넘겼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천천히 검토하더니 외도뿐 아니라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 위조와 개인채무전가 시도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질 타이밍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지요. 저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위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그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인계좌 자체는 가압류하지 않았지요.
현장 인건비와 자재대금, 협력업체 기성금까지 막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신 남편이 가진 회사 지분 40%의 주식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지급할 대표이사 보수채권, 이미 결의된 배당금 지급채권, 남편 명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개인 예금도 함께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어요.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보전 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와 금융기관, 임대인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차례로 송달됐지요. 그 사이 저는 회사로 돌아가 평소처럼 공정 결제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제 전무직과 등기이사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제가 여전히 순종한다고 믿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미 법원을 현장 안으로 불러들인 뒤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재 발주서를 검토하면서도 머릿속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증은 끊겼고 증거는 변호사 손에 넘어갔으며 남편이 손댈 수 있는 개인 몫에는 4겹의 가압류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 뒤 대형 오피스 인테리어 공사의 1차 중도금 26억 원이 법인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장부상 잔액은 커 보였지만 대부분 협력업체 기성금과 수입자재, 잔금, 현장 인건비로 빠져나갈 돈이었어요. 실제로 남는 자금은 거의 없었지요. 남편은 그 중도금을 개인 사채 상환에 먼저 쓰고 비게 될 공사비는 새로 받는 30억 대출로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축은행의 최종 대출 반려 통보가 도착했어요. 뒤이어 남편의 주식과 보수, 배당금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됐습니다. 봉투를 뜯는 남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책상으로 뛰어오더니 결정문을 탁 던졌어요. 당장 풀어. 내가 지금 회사를 말아먹을 셈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받으려던 30억 대출은 무산됐어요. 제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았고요. 당신이 이미 만든 29억 4천만 원은 그대로 당신 개인 채무입니다. 남편은 중도금으로 사채부터 갚겠다며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만들어둔 내부 통제상 10억 원 이상 이체에는 대표와 자금 담당 임원의 공동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제 승인 화면에 개인 채무 변제라는 수치 사유가 떴지요. 저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돈은 공사비예요.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채를 갚는 데 쓰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이해한 얼굴이었어요. 눈앞에 26억이 있어도 대출은 끊겼고 내부 승인을 우회하면 기록이 남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돈뿐이었던 거죠. 남편이 의자를 걷어차고 제 책상까지 뒤엎자 저는 보안 직원을 불렀습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대표의 체면이 먼저 무너졌지요. 오후에는 사채 채권자들이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사 간판 아래에서 남편의 개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개인 물건부터 챙겼지요. 낡은 안전모, 첫 현장 사진, 손때 묻은 계산기, 직접 작성한 공정수첩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원본 자료나 거래처 파일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127통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만 확인한 뒤 휴대폰을 잠갔지요. 사원증과 마스터키,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실무 전무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주주와 등기이사 권한은 당분간 유지했어요. 현장 소장 몇 명이 주차장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출 무산과 가압류 소식을 들은 최유리는 남편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만 휴대폰 화면에 쌓여갔지요. 오피스텔 보증금은 남편이 마련했지만 임대차 계약 명의는 유리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는 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함께 백화점 라운지에서 웃던 사람은 빚과 대출 무산 앞에서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지요. 윤상호 이사는 제가 제출한 대출 서류와 카드 내역, 중도금 전용 시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긴급 이사회를 요구했습니다. 3명의 이사회에서 저와 윤상호 이사가 찬성하고 남편이 반대해 남편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요. 이사회는 외부 전문 경영인을 새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일반 이사 지위만 남았고 대표권과 인터넷 뱅킹 권한, 법인카드, 대표실 및 자금 시스템 접근 권한은 즉시 회수됐지요. 대표실 명패가 내려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허위 접대비가 확인됐어요. 회사는 남편에게 사용금 반환을 청구했고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사건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개인 채권자들은 남편 명의 차량과 보증금, 남은 예금의 추심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오래된 반지하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어느 비오는 저녁, 시어머니가 제가 머물던 임시 거처의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차 앞을 가로막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지단을 잡은 손이 차갑고 말라 있었습니다. 가압류 좀 풀어다오. 아들 좀 살려다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일을 제가 무슨 수로 어쩌겠어요? 언젠가 제게 돌아왔던 문장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욕설도 저주도 하지 않았지요. 시동을 걸자 백미러 속 무릎 꿇은 모습이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평온했어요. 조수석에는 새 인테리어 법인의 사업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 회사의 진행 현장이나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제 경력과 자본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저를 보증에 묻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만든 빚과 결정문 앞에 홀로 서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를 뚫고 차를 몰면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려간 명패와 127통의 전화, 그리고 무릎 꿇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못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배수진의 이름으로 다시 그려질 참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제게 개인 채무를 전가하려 한 시도를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어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인용됐지요. 위자료는 배신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었고 재산분할은 제가 10년 동안 형성한 회사 가치와 공동재산에 대한 정산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에 둔 남편의 주식과 보수채권, 확정 배당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했어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판결로 인정된 제 몫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집행이 끝난 뒤에도 남편에게는 사채와 제2금융권 채무가 남았지요. 남편은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회사의 일반 이사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으로는 남편이 일용 현장에서 다쳤고 시어머니는 폐지 상자를 끌고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짧게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오래 남지 않았지요. 그저 각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넘겼을 뿐입니다. 법적 정리가 끝난 뒤 저는 과거 회사의 진행 현장에는 일절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계약이 종료된 발주처와 공개 경쟁 입찰이 예정된 시행사들을 사업계획서 한 권만 들고 찾아갔어요. 오랜 발주처 담당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정과 하자를 진짜로 책임진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담당자들도 새 입찰에 참여해보라며 기회를 열어주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먼지 속에서 숫자를 맞추던 제 시간을 조용히 증명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본과 회수한 재산 분할금 일부를 출자해 제 이름을 건 인테리어 시공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대표자란에는 다른 사람의 성이 없었어요. 개업 첫날 새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첫 견적서를 결제했지요. 붉은 막도장을 꺼내는 대신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결제를 마친 뒤 새 현장의 도면을 펼쳤어요. 10년 전부터 제 손에 남은 굳은 살이 이제야 누구의 것도 아닌 제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먼지 앉은 현장에서 쌓은 공정관리 능력과 거래처의 신뢰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법원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제 자본이었다는 것을. 보증에 묶이려던 순간에도 서류를 찢지 않고 증거를 모으던 날에도 저는 이미 제 손으로 제 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길에는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변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번졌고 앞유리에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배수진의 길이 비쳤지요.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가는 동안 차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의 굳은 살이 따뜻했고 앞으로 펼쳐질 도면 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빚이나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책임질 일정과 제가 지킬 현장과 제가 써내려갈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풍요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